부동산부터 주식, 채권, 환율까지 국내 투자를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내 손안에 넣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오랫동안 최대의 수익을 제갈량처럼 떡 주무르듯 할 수 있는 신묘한 계책을 제시한다. 당신은 매뉴얼에 따라 기계처럼 사고 팔기만 하면 된다. 부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세상에 딱 하나뿐인 비책을 가져가라.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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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저희가 부자의 독서라는 책을 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독서해야 될 책을 꼭 가지고 왔죠. 네. 네. 내일의 부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네. 오늘 되게 모시기 힘든 저자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분인가요? 네, 훌륭한 분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부자의 지도는 책을 냈는데, 그건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마인드에 대한 책이었잖아요. 부자의 독서요. 부자의 독서. 예.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부를 실현하면 되는지, 예,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조던 김장섭님은요. 네. 화려한 경력의 부동산 전업 투자자로 경매, 재개발, 지방부동산, 현재 수도권, 서울투자까지 고수익을 얻은 실전 투자자십니다. 근데 그냥 부동산에 이렇게 국한된 시각을 가지신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시선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지고 오신 책이 내일의 부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맞아요.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투자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2권에 걸쳐서 책을 써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되게 뵙고 싶었던 분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맙네요. 저는 이렇게 내공이 있는 약간 고수 같다는 느낌을 항상 받으면서 내시는 책들이 항상 굉장히 궁금했던 주제를 담고 있어서 많이 읽었었거든요.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이 어떤 거세요?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 예, 미래. 예. 네. 그게 2016년 그때 나왔는데 그때 이제 부동산이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라 사람들이 이제 그때 많이 봤죠. 예. 네. 두 분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모인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이름 비슷한 책이 또 있으시잖아요. 같은 비슷한 이름의 책이. 네, 어차피 이제 부동산자가 들어가면 앞뒤로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고요. 네. 근데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시고요. 제가 이제 2000년도 중반 때부터 워낙 제가 이제 거의 뭐 우상으로 보셨던 분이셨고요. 그때 재개발의 신이셨어요. 그냥 찍으면 다 올라. 아무튼 10여 년 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네.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김대석 대표님, 조던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부동산에 국한되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동산 투자 방법이 계속 바뀌어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했던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필패를 합니다. 예전에는 뭐 갭 조금 들어가는 거, 경매 싼 거 이런 것들 위주로 했었었는데 지금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방법도 되게 다양해지고 세금도 신경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조던님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투자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부동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전체 시장을 보시고요. 거기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금리도 있고 환율도 있고 심지어는 해외 경제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방법이 뭔가 네.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했을 때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을 제시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단순히 이론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진짜 실전으로 다 하시면서 검토하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라서 책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감탄을 하실 수가 없는데 이번 책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뭐랄까 압권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나왔던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책 읽고 나서 좀 빨리 이거 절판시켜야 되는 이 생각이 작가분 모셔놓고 죄송한 말씀인데 이런 거 좀 빨리 좀 절판시켜서 많이 못 보게 해야 된다. 같이 잘 살자 좀. 나만 잘 살고 싶다. 과찬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작년에 네. 빠슈게 산다석이 투자했었어요. 제가 워낙 제가 존경해서 한번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때 말씀 나누면서 게 굉장히 이제 말씀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많이 팁을 주셨거든요. 주식해라. 하시면서 1등 주식으로 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네.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때 1등 주식이 애플이었었어요. 네. 예, 근데 애플은 많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또 올라가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1등 주식은 사도 된다고. 네. 얼마 올랐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이후로. 2배 올랐죠. 2배. 네. 네. 이런 분이시면 106%. 지금 이 책이 2권에 걸쳐서 나왔잖아요. 내일의 부 알파편, 오메가편 이렇게 2권으로 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분량 조절에 실패한 거죠. 네,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처음에는 이제 난감히 하더라고요. 한 600페이지가 넘어가니까. 그러더니 이제 잘 됐다. 예, 2권으로 팔자. 그럼 2배로 팔리는 게 아니냐. 네. 앞으로는 분량 조절 실패해도 분량을 더 많이 해라. 예. 그러면 이제 낼 때 이제 사람들 1, 2권으로 해서 이제 다 사니까. 예. 절반만 해도 이제 성공한 거다. 예. 이게 트러스트북에서 나온 이제 근데 그 윤장래 대표님이 페이스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마케팅인데 다른 책들은 나와서 한 번, 2번 정도 곱하시는데 이거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너무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책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께 판매도 판매지만 그냥 이게 소개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책이 있다는 것들. 네. 예, 그게 느껴져서 저도 되게 좋았었어요. 빨리 절판돼야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빨리 일세가 끝나자는 얘기죠. 저는 항상 시의적절하게 좀 미리 보시는 성관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일의 부에 대해서 쓰신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지금 이 주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2008년도 금융위기 그때를 겪으면서 그 부동산을 한 4년 전 그때까지는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이 책을 쓰면서 그때 이제 부동산이 한참 올라올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남들하고 좀 다르게 남들보다 이제 좀 더 빠른 이제 다른 시각을 갖고 이제 다른 시장에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재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뭐 남들이 이제 경매할 때는 저는 재개발하고 있었고, 재개발할 때는 뭐 지방 투자하고 있었고, 지방 투자할 때는 저는 이제 수도권 올라와서 수도권 아파트나 이런 것들 보고 있었고, 남들 이제 수도권 아파트 할 때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앞으로 재개발이 될 만한 이제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 아파트나 아니면 그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살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방에서 하도 고생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방으로는 도저히 못 내려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방으로 이제 안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그걸 겪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이 특히나 이제 갭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한 뭐 10채 이상은 사고 뭐 심지어는 이제 100채 뭐 이렇게 산 사람들도 있는데 그 2008년도 금융위기가 딱 터지면 그때 이제 유동성 위기가 와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월세로 뭘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는 월세가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냐면 어차피 그때 당시에 그 월세 세입자들은 그 회사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잘렸거나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유동성 위기 때문에 자기한테 생활비가 안 들어오는 그런 식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뭐 집주인들 같은 경우도 또 연락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10채 정도 사면 뭐 한 채당 만약에 이제 뭐 한 1억씩 떨어졌다. 그러면은 뭐 그게 한 10억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세가도 그 정도 떨어지면 역전해산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도 뭐 한 14억 하다가 음마 아파트도 한 8억 6천까지 떨어진 게 한 1년 만에 그렇게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한두 채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융위기가 터지는 순간 그때 이제 모든 게 끝나더라고. 한두 명이 아니고. 그래서 그 카페들도 보면 2008년도 이전 카페들이 거의 없고 그때 이제 한번 정리가 싹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들이 생기는 이런 식이 돼서 저는 그때 2016년도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게 그 우리나라 부동산의 위기가 어떻게 온 건가 이렇게 봤더니 위기가 온 게 이제 1997년하고 2008년하고 이 두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 위기가 그 뭐 수급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요인 이런 상황 때문에 오게 된 건데 해외 요인은 그 우리나라의 뭐 주택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걸 아무리 분석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해외 요인을 이제 분석을 많이 해봤죠.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금융위기가 뭐 10년 만에 한 번 오기도 하지만 반드시 오는 게 이제 금융위기고 그 금융위기를 알아야만 부동산을 하더라도 좀 잘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008년도 금융위기를 막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세계적인 이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보다는 부동산에 오르는 거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뭐 이렇게 갭 투자해서 좀 오르긴 하지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14억 정도 찍은 게 2006년도 정도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한 2009년도 정도에 8억 6천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그 15억까지 다시 오른 게 뭐 2016년, 17년 이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전고점을 다시 돌파했지만 오른 거는 뭐 한 25%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금액이 커서 그렇지. 근데 금액이 크다 보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 아는 사람도 그 강남에 있는 미도 아파트 이런 걸 샀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
11억인데 10억을 대출을 땡겨가지고 산 거예요. 예. 와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출 이자가 그때 한 600만 원씩 내면서 그때는 이제 한참 올라갈 때니까 예, 그 한 몇 억 먹고 이제 빠지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가 딱 터지면서 생활비 한 400 나가고 그거 한 600 나가고 그런데다가 또 이제 그때 금리가 막 올라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넘게 막 내다 보니까 얘가 이제 재개발로 투자했던 돈들을 다 까먹는 거죠. 그게 한 3년 정도 진행이 되면 몇 억이 날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무리하게 투자가 되고 무리하게 투자가 된 순간 그렇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부동산 팔리질 않으니까. 네. 역전세난 나고 그다음에 이제 위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아니고 다른 쪽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쪽이 좀 부자가 되는데 복리 효과도 노릴 수 있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많이 안 이용하기 때문에 오르는 것도 훨씬 많이 오릅니다. 예, 네. 많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러니까 발 뻗고 좀 잘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방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을 때 좀 발을 뻗고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집이 되게 많으면 일단 자기가 집을 잘 샀다 못 샀다 이거는 세입자한테 전화 오면 압니다. 예, 세입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가슴이 떨린다. 예, 그럼 잘못한 거예요. 예. 이분이 왜 전화하셨지? 예, 전세금을 혹시나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제 전세를 뺀다고 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고민이 굉장히 있었는데. 누수. 예, 뭐 누수 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옆에 계속해서 새 집이 지어지니까 예, 그쪽으로 이사 가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 그리고 또 정리하려고 해도 이제 팔질 않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냥 주식을 하고 나서는 그런 고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떨어질 때의 고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책에다 자세히 써놨으니까 떨어질 때 어떻게 공황을 대처하는지 이런 그 좀 떨어지는 때를 이제 잘 대처를 하면 그러면은 발 뻗고 자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이제 좀 안심이다. 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책 두 권에 과거에 이제 부동산 투자로 고생하신 내용들도 좀 일부 담겨 있고 그러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대체 투자처가 뭐냐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정말 상세하게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책 소개로 넘어가 보면 네, 목차만 봐도 책이 두 그냥 권이잖아요. 흐뭇합니다. 예. 일단 큰 목차만 말씀을 드려보면 1권의 1부는 부동산의 미래예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경험담이 살짝 녹아있고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고요. 2부는 투자의 미래입니다. 부동산도 투자의 한 종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다르죠, 뉘앙스가. 그래서 2부에서는 진짜 앞으로 전망 좋은 투자는 뭔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어요. 이게 알파 편이고요. 이제 2권 오메가 편에서는 1부의 제목이 투자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투자를 어떤 걸 해야 되는가 1권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진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움직여왔고 내가 이걸 어떻게 검증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2부는 미중 전쟁의 미래예요. 굉장히 중요한 미국과 중국의 이런 대국들 두 나라 간의 이제 싸움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다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들을 조금 알아볼 수 있게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싹 읽고 나니까 저는 주식을 정말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또 막 뽐뿌가 막 굉장히 많이 크게 올라왔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뤄주시는 그런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뭐 대한민국의 일자리 그리고 부동산의 어떤 미래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되고 정말 이 상태를 유지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은 거는 공황이 왔을 때 그 신호를 어떻게 캐치할 수 있는지 굉장히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리를 싹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까지 싹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절판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만해. 출판사가 싫어했다. 그만큼 소유하고 싶다. 이 지식을 나만 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독점력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얘기한 거고요. 진짜 이렇게 다독다독을 하면서 이런 훌륭한 저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실 미중 관계가 나랑 무슨 상관? 이런 식으로 좀 살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다독다독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크게 깊게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김장섭님, 조던님은 어떻게 그렇게 시각을
크게 가지시고 깊게 연구하시는지 막 그런 일상의 루틴까지도 되게 궁금해져요. 어떻게 그런 시각을 개발하시는지 궁금해요. 그 곤란한 질문인데. 왜요? 네. 그런 걸 이제 설명하려면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네. 일단 저는 이제 좀 그 예전서부터 그 좀 연관해서 좀 생각하는 거, 그런 거를 남들보다 좀 더 잘했다. 뭐 좀 최대한 많이 읽고, 그다음에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통찰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이제 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반드시 이제 투자 이런 쪽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역사라든가 아니면 투자라든가 인문이라든가 뭐 철학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읽으면 그런 것들이 그 연결이 되면서 그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현재를 알아나가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현재 있는 사례를 갖고만 그 미래를 보려고 그러면 이게 어떤 화살표로 갈지를 절대 모르는데 그 과거의 그런 사례를 갖고 그다음에 현재를 바라보면 미래까지 이렇게 한 번에 이어지는 그런 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읽거나 그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뭐 첫 번째 초판에는 그 이렇게 참고 도서를 이제 그때 실수로 빼먹었는데 그 요번에 이제 3세 나오면서 거기다 이제 참고 도서가 들어가는데 한 그 참고 도서만 한 600권 정도 됩니다. 이거 초판입니까 이거? 그 뒤쪽에 없나요? 초판입니다. 그래서 전 다시 사야겠습니다. 또 사야겠네. 네. 1판 진짜 또 사야겠네요. 3세를 사시기 바랍니다. 제 카페에 오면 다 그 올려놨어요. 추천 도서에. 전자소개 카페 소개도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만 더 수정을 해드리면 이제 많이 읽으시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또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읽고 생각하고 쓰기가 몸에 배신 분이셔서 그게 막 계속 단단하게 드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좀 따라 하시려고 하시면은 쓰기까지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조던님 칼럼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항상 특별하게 봐요. 이 칼럼 되게 소중한 맛 이렇게 받아서 보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 주변에 있는 경제 전문가하고 좀 다르시죠? 네, 진짜 다르세요. 그리고 좀 용기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빨리 99.9%의 부자 되는 법이라고 부제가 정해져 있는데 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그 투자를 여기서 이제 그 주된 이제 투자 방법은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해라라는 건데, 그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투자법들이 있긴 해요. 그 어닝 서프라이즈 주식에다 투자하고 뭐 이런 식인데 한 자산의 이제 70%에서 90% 정도는 이제 세계 1등 주식에다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세계 1등 주식에다 투자를 하면 일단 쉽습니다. 그러니까 왜 쉽냐면 일단 떨어질 때 팔 시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하다가 36,000원까지 떨어졌는데 한 40% 정도 빠지면 그때 이거를 팔아야 되나 아니면 갖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계 1등은 그런 고민이 필요가 없고 얘네들은 한번 떨어질 때 너무 많이 떨어지면 1등하고 2등이 바뀌어요. 1등하고 2등이 바뀌기 때문에 바뀐 2등이 1등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또 갈아타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너무 처음 듣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지금 1등이랑 2등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세계 시총 1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분야의 1등은 아니고 현재는 이제 애플이 1등입니다. 애플 우리 아이폰 쓰는.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MS가 1등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이제 지금 MS하고 애플하고 이제 1등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속해서 1등을 이제 갈아타는 게 아니고 그 여기 보면 이제 책에서도 나오는데 10% 이내일 때는 그러니까 시총의 이제 10% 이내일 때는 둘 다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10% 이상 난다. 그러면 그때는 2등을 버리고 다시 1등으로 이제 갈아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원래 이제 먼저 생각한 건 아니고 그 원래 1조 원이 된 그 자산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우리나라의 이제 인문학을 하는 그러니까 인문대 교수였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주식을 갖고 이렇게 한 40년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자산이 1조 원이에요. 근데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자기의 이제 그러니까 월급 중에 25%만 1등 주식에다 투자를 하고 75%는 이제 생활비로 쓴 거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뭘 모르냐면 뭐 인문대 교수다 보니까 뭐 퍼가 뭔지 뭐 네. 기업 PBR이 분석을 뭔지 전혀 못하고.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우리나라 1등만 이제 바라보고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예. 1등은 이제 뭐 망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 뭐 예전에는 뭐 은행주도 투자하고 뭐 한국전력도 1등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투자를 했었는데 2001년도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그때 한 6만 원인가 그랬었는데 그거 산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1등을 이제 바꾸질 않은 거죠. 그랬는데 삼성전자는 그 후로도 한 280만 원 이렇게까지 갔었고 지금 현재는 액면 분할해서 지금 한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의 이제 부가 거의 한 1조 원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일단은 우리나라 1등을 그렇게 따라해도 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좀 봤어요. 봤는데 우리나라 1등은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 가장 이제 주식이 많이 오를 때가 언제냐면 그 10,000불에서 20,000불 갈 때가 제일 많이 오릅니다. 어느 나라고. 근데 10,000불에서 20,000불 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중진국 함정이 빠지는 게 10,000불 때 이제 함정이 빠지면서 이제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인건비가 올라가면 생산성 향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지가 않고 그리고 그 해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런 그 인건비가 싼 나라들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밖에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신흥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과 미국의 주식만이 그 지속적으로 오르고 그리고 그 나머지 나라들은 오히려 한 30,000불 찍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박스권에 갇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네. 이탈리아나 뭐 아니면 그 스페인이나 벨기에 뭐 이런 데는 한 50%씩 빠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영국 같은 데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한 10년 지났는데 15% 오르거나 뭐 이런 식인데 그 나이키 커브를 그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은 미국과 아니면 그 신흥국 정도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뭐 멕시코, 브라질, 뭐 베트남 이런 주식들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디다 투자할 거냐, 뭐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다 투자할 거냐, 아니면 미국에다 투자할 거냐를 봤을 때 미국이 훨씬 더 좀 안정적이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주로 이제 어떤 주식이 많냐면 그 경기를 타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 건설 이런 게 이제 주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반도체 경기, 그다음에 조선 경기, 네. 뭐 이런 식으로 경기로 나뉘어요. 경기로 나뉘다 보니까 얘네들은 사이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기가 좋으면 막 올라갔다가 경기가 나쁘면 막 떨어졌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사이클을 타지 않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핵심 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런 기업들은 주로 뭐냐면 내수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수 기업은 과자, 음료, 뭐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사시사철 쓰는 거예요. 그냥 뭐 어느 때는 막 썼다가 어느 때는 안 썼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그게 있어야지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 뭐 이런 그 식음료, 코카콜라 이런 데도 주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럼 뭐 스타벅스도 우리가 다 아는 그냥 세계 1등인데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25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은 전부 어디 있냐면 미국에 있는 거죠. 네. 그 신흥국은 뭐 제가 보기에는 신흥국 같은 경우도 제 그 뒤에다 써놓은지는 모르겠는데 신흥국 같은 경우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만큼 또 이제 환율이 또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제 주식의 값이 많이 안 오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또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하게 10,000불에서 이제 30,000불까지 가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뭐 한국하고 대만하고 그때 싱가포르하고 홍콩 정도밖에 없는데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이제 워낙 도시 국가니까 그런 나라들 빼고 나면 대만하고 한국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30,000불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건 또 도박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빼고 나면 결국은 이제 미국 주식밖에 없는데 미국 주식이 뭐 어떤 주식이 제일 낫냐라고 봤을 때 그 세계 1등이 제일 낫다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이제 투자하기가 쉬운 게 아까 제가 삼성전자 얘기했듯이 뭐 코카콜라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오를 것이냐? 이거는 이제 장담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 1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핵심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얘네들이 1등을 갖고 간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애들은 그 미국의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그 고객하고 직접 만나는 기업이 아니고 그렇게 납품을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원래 원청회사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휘둘립니다. 예,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면 그때 많이 올라가는데 많이 안 쓰게 되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원래 그 이런 그 아까 핵심 기업이라는 그런 에너지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은 그 뭐가 없냐면 그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도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만큼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거든요. 국채도 찍어내고, 그다음에 달러 가치도 한 100년 전보다 한 100달러였다면 지금 한 3.5달러 이 정도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돈의 가치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미국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1등 주식을 갖고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책을 잘 보시면 아니면 이제 제 카페에다가는 엑셀 파일을 전부 올려놨는데, 그 제가 1등을 갖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 이내일 때다 그러면은 이거를 96년도서부터 얘네들을 5천만 원씩 한 1억을 투자를 했을 때 현재 얼마냐 이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따져보니까 한 100배 정도 올랐더라라는 거죠.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항을 뺀 나머지 22년 6개월 정도, 22년 6개월을 제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공항이 한 4년 6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닷컴 버블이 3년 반이 가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한 1년 정도가 되는데 고수익률을 빼면 나머지는 3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한 100배 정도가 됐을 때 이 자산이 이제 굉장히 많이 커지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를 투자했을 때 100억 정도가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00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제 퍼센트, 그러니까 복리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봤을 때 그 한 5% 정도가 되면 94년 정도 걸립니다. 5%를 매년 하면. 그리고 10%를 하면 48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15% 하면 38년, 그리고 한 25% 정도 하면 23년 정도가 걸리고, 그 다음에 30% 정도 하면 얘네들 18년 정도 걸려요. 네. 예,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23% 네. 정도를 매년 해서 한 3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세계 최대 이제 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23%가 이제 적은 수익률이 아니고 굉장히 큰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23%를 이제 한 30년 정도를 하면 몇 배가 커지냐면 이게 복리 수익률이라, 복리 수익률은 한 500배 정도 됩니다. 예, 500배 정도로 커지는데 네. 세계 1등 주식이 공항을 뺀 수익률이 30%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것들은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나오고, 그리고 공항일 때는 오히려 이제 그때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 위험해지냐면 공항일 때는 2000년 닷컴 버블일 때 85% 정도가 빠지고요. 개별 주식은 99%까지 빠지고 예, 이런 경우도 있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50% 정도의 지수가 빠져요. 반토막. 예, 그래서 네. 애플 같은 경우도 한 60% 정도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뭘 빼야 되냐면 공항일 때를 이제 빼고, 예, 공항일 때 내가 이제 투자를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뭐 채권으로 갈아타는 그런 식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마이너스 3%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하면 이제 너무 비약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네. 제가 자세하게 이 자료 같은 걸 다 집어넣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28년도 10월 10일 날 그때서부터 이제 한 30% 정도 빠지거든요. 그때 그 주식이.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어떤 퍼센테이지인지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네. 그냥 마이너스 3% 그러면 이게 과거의 사례를 갖고 그냥 미래를 이렇게 대입하는 게 맞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공항이라는 거를 정의해 놓은 어떤 책도 없습니다. 예, 공항이 어떤 거고, 그리고 공항이 어떤 때 왔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건 부동산 투자를 하건 둘 다 공항이 어떻게 오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공항일 때 굉장히, 아까 제가 많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항일 때 뭐 원금 상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부동산 투자도 항상 이제 공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2018년도 10월 달 그때 한 1월 달까지 한 30% 정도가 빠졌거든요. 미국 장이. 네. 나스닥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나스닥. 예. 그래서 그때 빠졌는데, 그때 빠질 때 이게 무슨 일이 있냐면 이렇게 떨어질 때 팔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 자꾸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산이 30% 빠졌지만 50%, 60%, 심지어는 뭐 90%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온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공항을 좀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나 아니면 2011년도 미국의 이제
그 신용등급 위기,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1987년도 블랙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을 다 한 거죠. 분석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도대체 언제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일간 지수가 한 3% 이상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약간 위험한 신호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4%나 5% 이렇게 빠진 적도 있긴 하지만 드물고 얘네들이 마이너스 3%가 아주 자주 오면서 이제 빠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가 뭐 한 달에 한 4번 이 정도 일어났을 때 어김없이 이제 공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신호다. 네. 네. 그래서 그 평소에도 그러면 이 마이너스 3%라는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0.2% 정도씩 움직여요. 평소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정도 되면 한 15배 정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0.2% 올랐다, 0.2% 떨어졌다 이러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3%가 떴다 그러면 한 15배 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공황일 때는 그래 뭐 마이너스 3%가 한 4번 이상, 그러니까 마이너스 3%라는 것도 그렇고 4%, 5%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이상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그러면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야지 좀 안정되는가 이것들을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가 뜨지 않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제가 1980년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한 23년간 그러니까 30년 이상의 데이터를 전부 나스닥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엑셀로 돌려서 얘네들이 이제 그 연속적으로 떴을 때가 가장 위험하잖아요. 네 번 뜨는 게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공황이 아니라면 한 달 정도, 그러니까 22거래일이거든요.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다음에 뜨는 게 한 석 달 후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이너스 3%가 뜬 다음에 한 달은 무조건 기다렸다가 다시 투자가 들어가면 일단은 위험한 시기는 지났다라는 거고. 근데 공황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마이너스 3%가 안 뜨는 달이 2달 연속으로 됐을 때가 끝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2000년 닷컴 버블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보니까 2000년 닷컴 버블 같은 경우도 보면 2000년 1월에 시작해서 2003년 6월까지 가거든요. 3년 6개월 정도가 가는데 그동안에 거의 매달 마이너스 3%가 계속 뜨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85%가 빠지니까 그런 지금까지 있었던 공황을 전부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 그러니까 연속으로 이제 뭐 마이너스 3%가 2달 연속으로 안 뜨게 되면 이제 공황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보거나 아니면 제 카페에 들어오면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위기를 지날 수 있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건 아니고 그걸 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마이너스 3%가 떴을 때는 주식과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포지션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채권입니다. 미국의 채권. 그래서 미국의 채권이 이제 TLT라고 있는데 20년물입니다. 20년물. 그래서 왜 20년물이냐? 가까운 뭐 3년물도 아니고 6년물도 아니고 그 20년물 정도 되면 얘네들이 이제 미국에 미국이 망할까 안 망할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3개월 후에는 만약에 마이너스 3%가 떴어도 3개월 후에는 미국이 안 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 20년 후에는 망할지 안 망할지 이제 가늠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20년 후에는 망할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주가 지수하고 전혀 반대로 움직이는데 3개월물은 거의 주가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 20년물을 갖고 또 시뮬레이션을 쭉 해봤죠.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얘네들이 정말로 이제 반대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평소에도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한 7번 정도가 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그 트럼프가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제 서로 관세를 때리고 그러면서 주가 지수가 막 떨어지고 그럴 때인데 그때도 보면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TLT로 갈아탔을 때는 항상 수익률이 좋았어요. 한 5%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마이너스 3%가 뜨고 주식을 전부 팔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TLT로 갈아탔을 때 그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캐치가 가능하고 2008년도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도 뭐 TLT로 갈아탔을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9월 3일 그때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3%가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가 뜨면 이제 전부 파는 거죠. 전부 팔고 TLT로 갈아타는데 한 4번 정도 마이너스 3%가 뜨게 되면 이제 공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공황이 확정되면 이제 2달 정도를 기다리는데 그때 당시 그 TLT가 한 12월 중순 정도 되면 한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30%까지 올라가면서
그 이제 최대 수익률에서 거기선 파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과거 사례가 중요한 게 이게 50%, 60%, 70%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넉넉고 있다가 다시 이제 0%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TLT 그러니까 이 미국 국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감해 놓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매도하고 한국의 환율이 또 이제 반대로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한국의 환율이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한 1250원에서 한 1600원까지 한 25%가 한 4번이 올랐다 내렸다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뭐 증권사에 내가 이제 계좌를 갖고 있다. 그러면 달러로 바꿨다, 원화로 바꿨다. 이런 식만 가능하다 하더라도 25% 4번이면 한 150% 정도 됩니다. 거기서만 수익률이.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자산을 내가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그 강남 부동산도 한 50% 정도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주식이다. 그럼 한국 주식도 절대 대응이 안 돼요. 왜 대응이 안 되냐면 일단은 그 한 30번 그러니까 그 30일 연속으로 하한가를 맞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30일 내내 하한가를 맞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팔 수가 없냐면 아무리 자기가 싸게 내놓는다 하더라도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이 물량을 다 털어내다 보니까 개인들은 팔 수가 없고 30일 내내 하한가를 맞고 그때 이제 증권사 직원이 굉장히 좋았대요. 왜 좋았냐면 출근을 하면 그냥 계속 하한가예요. 30%. 시작하자마자 장이 시작하자마자 하한가 맞고 시작하니까 그냥 가서 당구 치고 또 노래방 가고 밥 먹으러 다니고 거래가 없으니까. 거래가 아예 장이 그냥 열리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해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은 그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단 나는 마이너스 3% 떴을 때 다 팔았으면 그러니까 아주 그 초기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벌써 다 판 거죠. 갈아탔네요. 그래서 1등 주식도 원래는 제가 공항이 왔을 때 이제 판다라고 했었는데 공항 왔을 때 판 거하고 또 이제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무조건 파는 거하고 그것들도 다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공항이 왔을 때 그 4번이 떨어진 다음에 그때 팔면 그러니까 만약에 한 30년간 22년 한 6개월 정도의 수익률이 한 80배 정도가 올랐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바로 팔았을 때는 100배 정도 수익률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간단하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그냥 바로 파는 게 수익률이 훨씬 좋았습니다. 지금 너무 다 팔리지 않을까요? 지금 어떤 리포트가 아니고 조던님이 직접 연구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신 거죠? 네, 그렇죠. 오늘 천재를 모신 느낌이에요. 진짜. 여기서 일부가 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흥미로워요. 일본의 184페이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복지인데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짜릿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리니까 더 이해가 쏙쏙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때 사라가 아니라 이때 팔라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그게 더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걸 진짜 일일이 다 해내신 거니까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주식 책들을 몇 번 저희도 다룬 적이 있잖아요. 보면 어떻게 투자해라라는 내용에는 되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 주식 책을 맞아요. 언제 팔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돼? 정말 공황이 닥쳤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돼를 다룬 책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나 그 금융사 리포트 보면요, 뭐 이런 표현해서 그렇지만 펌프질을 계속해요. 빠지면 빠졌다고 사라 그러고 오르면 오른다고 사라 그러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다 침체가 돼 있는데. 그 WHO인가요? 그거 국제 건강 보건기구에서 뭐 점점 뭐 안전기에 들어간다고 또 사라 그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정말 이게 불황이다, 이게 공황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 주셔서 굉장히 이해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말씀 직접 들으니까 제가 약간 떨려요 지금. 로사님 이렇게 한번 쿡 찔렀는데 거의 30분 동안 이렇게 쭉 쉴 수 없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의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2부에는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지 부동산은 정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봤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활하시고 계시고 투자하고 계신지 그리고 정말 이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99.9% 확률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답을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자세히 더 막 여쭙고 싶은 게 많아요. 그리고 아마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과거 데이터잖아. 근데 미래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어?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궁금증들 또 저희가 생각나는 그런 질문들 또 2부에서 계속 이어가면서 조던님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